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펜과 파란색 펜과 연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기까지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제가 빨간색으로 메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는 내용들은 실기까지는 가지 않고 필기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필로 적으시는 내용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해를 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부터 실기로 가는 중요한 내용하고요. 필기용의 내용과 그 다음 어떤 게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구분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은 실기까지 비중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6과목 중에서 산업안전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와 2개짜리 내용은 필기에서부터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는 중요 핵심 단어만큼은 조금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실기까지 최종 합격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서부터 문장 전체를 암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실 때는 전체 문장 중에서 핵심 단어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일단 핵심 단어부터 암기하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실기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실기 과정에서는 문장을 적으실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특히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들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 제가 이 무료 강의에서는 실기까지 가는 별표 2개와 3개짜리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별표 2개와 3개가 아니더라도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거나 또는 최근 법 개정이 되어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장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의 개요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이 용어 정의 부분은 실기까지 그다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 정의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 중에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여기에 제가 괄호를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의 정의에는요,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이 부분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괄호하시고 체크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자, 우리가 산업재해다 하면 우선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산업재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치는 거죠. 부상하는 것도 부상을 당하는 것도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지만 질병에 걸리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까지를 산업재해다라고 정의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그죠? 무엇 때문에요? 업무 때문에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 근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되고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이란, 자, 요거는 산업안전보다는 산업위생 쪽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용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장을 측정합니다. 그죠?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그죠?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우리가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해서 작업장만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누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요.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작업환경 측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안전보건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죠?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잠재적인 위험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 숨어있는 위험까지도 발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만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나 평가하는 것을 안전보건 진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는 현재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제가 줄쳐드린 내용 위주로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는 단어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별표 2개를 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대재해란, 그죠? 산업재해 중에서 어느 정도 중대한 재해를 뜻하는데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재해 정도가 심한 것도 중대재해다라고 하지만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를 서술하시오. 실기 넘어가면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 3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에서부터요. 문장을 전부 다 암기한다면 진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핵심 단어만 기억하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중대재해는 사람이 사망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사망자다. 그죠?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사람이 사망하는 건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재해다. 그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사망자는 1명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까지는 아닌데요. 다치는 겁니다. 몇 개월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3개월입니다. 그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자, 반드시 한 건 사고에서 몇 명인가 하면요. 동시에 2인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실기해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이다 라고 하면 틀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한 건 사고에서 동시 2인 이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상자는요. 이렇게 기억할게요. 몇 개월 요양해야 합니까? 3개월 이상입니다. 몇 명이 발생되어야 합니까? 동시 2인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자입니다. 그죠? 직업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인 이상입니다. 역시나 한 건 사고에서 10인 이상이 동시 발생되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란 핵심 단어만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몇 개월 이상 요양해야 합니까?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동시 2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입니다. 이것도 실기에서 그냥 질병자다 하면은 감점이 될 수 있겠죠. 반드시 직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고요. 몇 명입니까? 동시 10인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금방 제가 동그라미 체크해드린 단어만 암기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은 한번 가볍게 읽고 지나가 볼까요? 자, 우리가 도급이다라는 건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이다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도급 또는 도급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아파트를 건물을 짓는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골공사를 도급 줬다라는 건 철골공사 업체에 철골공사를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나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다라고 그죠?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하고요. 도급을 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도급은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내가 철골공사를 다른 철골공사 업체에 맡기는 건 도급이고요. 사업주는 도급인이 됩니다. 그러면 철골공사 업체는 철골공사를 받았잖아요. 요거는 수급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수급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관계수급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철골공사를 A라는 업체에 맡겼는데요. A라는 업체가 또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그 밑에 도급을 또 줘요. 그죠? 그러면 공사를 맡았는 업체는 관계수급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체결이 될 때요. 단계별로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부를 관계수급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란에서 나와 있는데요.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전체 시공을 총괄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건설공사 발주자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를 시공하는 건 아니지만 도급을 하는 자를 발주자다라고 합니다. 자, 건설공사란에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공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고요.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도 건설공사에 넣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고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까지를 건설공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까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에 포함이 된다. 그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하임리의 사고 방지 5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기까지도 별표 2개짜리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하임리는 안전보건 관리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필기에 나오는 내용과 실기까지 나오는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 5단계가 무엇을 위한 단계인가부터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임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단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단계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하인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자라고 했는가 하면요. 1단계 안전조직인데 옆에다가 연필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을 뽑자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인리가요. 현장을 보니까 자, 공사를 관리하는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회계부도 있고요. 뭐 총무부도 있고 자재부도 있어요. 근데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1단계 뭐 하자? 사람을 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뭐다? 안전조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1단계 안전조직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굵직한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 목표를 설정합니다. 사망자를 0으로 만들자 이렇게 목표 정하고요. 안전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건 사람 뽑는 거죠.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합니다. 선임한다는 건 이 자리에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활동 방침과 계획을 세웁니다.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을 전개합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 안전조직은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뽑았다. 그죠? 자, 뽑혔는 사람이 2단계 사실의 발견은 위험을 발견하자 보시면 돼요. 위험 발견입니다. 자,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장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모른다면 뭐를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2단계 사실의 발견은 위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기하시고요. 필기 별표 한 개 딱 붙여 놓도록 할게요. 요 내용들이 필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사실의 발견, 위험을 발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볼게요. 어떤 작업이 위험한가 발견하기 위해서 작업을 분석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장을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장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지금까지 발생했던 났던 사고도 조사하고요. 그리고 잠재 위험이죠. 숨어있는 위험을 찾기 위해 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간색 바꿀게요. 2단계 사실의 발견에서는 작업을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났던 걸 조사를 하고 잠재 위험을 찾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하는 게 사실의 발견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사실의 발견을 통해서요,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 현장, 우리 공장에서는 프레스가 제일 위험하다. 프레스 공정이 위험하다. 요거 발견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3단계는 프레스 작업을 뭐 하자?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작업을 분석을 해서 이 작업의 어디에 위험이 있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분석이 됩니다. 그죠? 요 분석을 통해서는 이 프레스 작업을 분석을 해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단계 분석은 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고요. 작업 공정을 분석하고 사고 기록이나 관계 자료를 분석하고 인적 물적 작업 환경을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뭐를 찾았냐면 프레스 작업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죠? 프레스에서는 이게 사고 원인이다 찾았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대책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4단계는 시정 방법 선정입니다. 시정 방법을 선정한다라는 건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것 또한 필기에 자주 출제가 돼요. 세부 내용이 필기에 잘 나오는데요. 2단계와 4단계 내용을 섞어 놓고 찾으시오라는 게 필기에서 가장 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정 방법을 선정한다라는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훈련도 분석을 해서 뒤에 개선이 붙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단계 분석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건데요.
교육 훈련을 분석해서 개선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4단계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안전을 중요시 여깁시다. 이렇게 안전 운동도 전개하고요. 안전 행동도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규칙이나 수칙도 개선하고요. 제도도 개선하고 인원의 배치도 조정한다는 건 개선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4단계에서는 시정 방법 선정, 잘못된 걸 개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대책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가 5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는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뭐를 적용하는가 하면 3위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3위는 뭔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기까지요. 뒤에 가면 다시 나오지만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3위에 해당되는 건 첫 번째 안전교육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education 할 때 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는 안전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죠? 엔지니어링 할 때 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독려인데요. 요거는 때로는 안전관리, 안전감독, 이러한 단어로도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죠? 관리하고 감독한다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안전 독려할 때, enforcement 할 때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위에 해당되는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독려 세 가지를 통해서 현장에 시정책을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가지 단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무슨 단계인가 하면 하임리가 말한 뭐 하는 거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단계입니다. 그죠? 첫 번째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임리는 뭐 하자? 사람을 뽑자. 그래서 1단계는 안전조직입니다. 그죠? 자, 뽑혀있는 안전관리자가 우리 현장 어디가 위험한가?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발견하기 위해서 작업을 분석하고요.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났던 걸 조사하고 안전 진단을 해본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공장은 프레스가 제일 위험하다 사실을 발견했죠. 3단계는 그 작업을 분석하자라고 했습니다. 프레스 작업을 분석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원인을 찾았으니까요. 4단계는 대책 세우는 거죠. 시정 방법 선정이 됩니다. 시정 방법을 선정한다라는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개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선도 하고요. 안전운동도 전개합니다. 교육훈련 분석해서 개선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행정도 개선하고 인원의 배치도 조정해서 개선하고요. 규칙이나 수칙 등의 제도도 개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이때는 3위를 적용합니다. 3위에 해당되는 3가지입니다. 안전교육할 때 education, 안전기술할 때 engineering, 안전독려할 때 enforcement 3가지가 3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요. 하임리가 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단계였고요. 이번에는 사고가 발생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고 발생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하임리인데요. 이번에는 하임리가 사고가 발생되는 5가지 단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 예방 5단계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겠죠. 근데 이 사고 발생 5단계를 도미노 5단계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도미노는 뭐냐면 하나 막대기가 넘어지면 다음 막대기를 넘어서 쓰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사고 연쇄성 5단계, 사고 연쇄성 이론 이렇게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임리가 말한 사고가 발생되는 도미노 5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선천적 결함입니다. 선천적이다라는 건 타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필로 옆에요. 누구나 가진 결함이다. 그죠? 이렇게 적어둘게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른 말로는 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사회 환경적 결함을 예를 들면요. 날마다 뉴스를 틀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자동차를 다 없앤다면 교통사고 나지 않겠죠. 하지만 현재의 사회 환경적으로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의 기계에 날마다 다치고 사망이 일어납니다. 모든 공장에 기계가 없다면 사고가 줄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기계를 없앨 수 없는 사회환경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유전적 결함으로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죠. 사람은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요. 사람은 착각이나 실수할 수 있게끔 태어났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결함, 그죠? 누구나 가진 결함을 선천적 결함이다라고 합니다. 2단계는 개인적 결함인데요. 나만 가진 결함이다. 그죠? 이렇게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요. 집에 아기가 너무 아픈 걸 보고 출근했습니다. 나만 가진 결함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아픈 아이 걱정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죠? 이게 오늘 내가 가진 결함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뭔가 하면요.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요거는 일하다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다른 말로 인적 결함이다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져 있거나 이렇게 사람이 아닌 주변의 위험한 상태를 뜻하고요. 요거를 물적 결함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집에 아픈 아기를 생각하다가 자, 프레스에 재료를 딱 집어넣고 손을 빼야 되는데요. 그냥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프레스 슬라이드가 내려오면서 손을 그죠?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불완전 행동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난다? 사고가 납니다. 사고 결과 손실이 생기죠. 손실이 있어요. 사람도 다쳤고 일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재해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볼게요. 하임리가 말한 사고 발생 도미노 5단계입니다. 이것 또한 별표 2개죠. 그죠?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1단계는 누구나 가진 결함, 선천적 결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필기에는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같은 것이다 알면 되겠지만 실기에서는 둘 중에 내가 암기하기 편한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누구나 결함을 갖고 태어났다. 그죠? 2단계는 나만 가진 결함이 있습니다. 개인적 결함. 내가 이 결함 때문에 오늘 일에 집중을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사고가 났고 사고 결과 생긴 손실을 재해 또는 상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아이가 아픈 개인적 결함이 있었지만 일할 때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를 사고를 일으킨 직접 원인이다 하고요. 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 직접 원인만 제거한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중에서 제거가 가능한 단계는 바로 3단계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사고 발생 이론은 하임리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버드와 아담스 이론까지 공부를 하실 때요. 실기에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하임리만 암기하면 공부가 끝이다가 아니라 세 사람 거를 다 암기했을 때 한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출 문제를 보면 하임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나는 요것만 암기한다라는 거요. 하지만 3번 중에 1번 정도는 버드, 아담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는 자주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까지 세트로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역시나 버드도 사고 연쇄성 이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쇄성은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죠? 뭐죠? 결국은 사고 발생 5단계다 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드는 1단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이 오는 것도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제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것도 제어가 안 돼서 사고 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이 100%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1단계는 제어 부족, 관리 부재,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단계는 기본 원인인데요. 아까 개인적 결함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요거를 줄여서 기원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고의 기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3단계 직접 원인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징후다. 그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임리에서는요, 사고의 직접 원인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실수하거나 기계가 고장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임리는 요거를 불완전 행동, 그죠? 요 불완전한 행동은 사람의 결함이다 그래서 인적 결함이다 라고도 하고요. 또는 불완전 상태다, 그죠? 요거는 사람이 아닌 주변의 물적 결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자, 하임리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다 라고 했고요. 버드는 직접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의 직접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죠. 자동차 사고는 두 대가 접촉하는 거죠. 사고를 접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상해 또는 손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드의 연쇄성 이론 5단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입니다. 그죠? 사람이 100% 제어가 안 되고 현장이 100%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2단계 기본 원인이 있다. 그죠? 요거를 줄여서 기원이다. 필기에서는 줄인 것도 나오기 때문에요. 괄호 안에 단어 함께 기억하시고요. 실기에서는 둘 중에 편한 것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일어납니다. 요 직접 원인을 사고가 일어날 징후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났고요. 사고를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생긴 손실을 상해 또는 손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담스죠. 아담스도 역시나 연쇄성 이론 5단계를 말했습니다. 아담스는 1단계는 관리 구조다. 관리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죠? 100% 관리가 된다면 사고는 안 납니다. 사람이든 현장이든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랬고요. 2단계는 우리가 전쟁터 나간다라고 할게요. 전쟁하는 작전부터 잘못 세워요. 아무리 군사들이 잘해도 그죠? 실패하죠. 그래서 작전적 에러다. 계획이죠. 작전을 잘못 세웠다라는 겁니다. 3단계는 전술적 에러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우수해도요, 작전이 우수해도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전술적 에러. 그 결과 사고가 나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1단계는 관리 구조입니다. 2단계 작전 잘못 세웠습니다. 작전적 에러. 3단계는 그대로 실천을 못했죠. 전술적 에러. 그 결과 사고가 나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임리하고요, 버드하고 아담스는 항상 세트로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베타키스하고 웨버의 연쇄성 이론은 필기고 실기고 거의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나머지 내용은 스스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사고 빈도 법칙, 별표가 2개죠. 특히나 실기보다는 필기에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실기에는 조금 그 필기보다는 좀 빈도는 적지만요,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건 무슨 이론인가 볼게요. 빈도라는 건 어떤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역시나 하임리입니다. 그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1하고요, 29하고 300을 다 더하면 총 330건이죠.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거든요. 그랬더니
1은 뭐냐면 중상이나 사망이 한 건인 거예요. 이렇게 중대재해죠. 중상이나 사망이 한 건 발생될 때 29는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입니다. 300은 무상해 사고입니다. 무상해죠.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요. 사고가 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적 손실만 일어난 사고를 뜻합니다. 이게 300건이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하임리에서 1대 29대 300에서 1은 뭐냐면 중상 또는 사망이 되고요. 29는 경상해, 가볍게 다치는 거, 300은 무상해 사고 또는 물적 손실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드를 볼게요.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총 다 더하면 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어요. 근데 한 건은 중상이나 사망이 아니라 중상 또는 폐질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탄광업 같은 게 많이 있을 때는요, 폐질환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중상 사고로 봤죠, 그죠? 그래서 버드에서 이런 중상이나 폐질이 됩니다. 10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은 무상해 사고, 사람은 다치지 않은 물적 손실을 뜻하고요. 600은 무상해 무사고입니다.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사고도 발생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위험 순간을 뜻합니다. 이게 600건이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버드에서 1은 중상이나 폐질이다, 그죠? 그 다음에 10은 경상해고요. 가볍게 다치는 거. 30은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600은 무상해 무사고, 사고가 나기 직전의 위험한 순간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서요,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가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하임리에서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는 1대 29대 300이겠죠. 근데 시험에 660건의 사고를 분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몇 배 커졌습니까? 곱하기 2배죠. 그죠? 그러면 중상이나 사망은 한 건이 몇 건 되겠습니까? 2건이 되겠죠. 경상에는 29건이 2배 하면 58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은 300건을 2배 하면 6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하임리의 사고 빈도 법칙에서 총 66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중상이나 사망은 몇 건입니까? 하면 2건입니다. 그죠? 경상에는 58건, 무상해 사고 600건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990건의 사고를 분석했다 하면 330건에 3배를 했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중상이나 사망도 3배를 해서 3건이 됩니다. 경상에도 29 곱하기 3에서 87건이 되고요. 무상해 사고는 300 곱하기 3에서 900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드에서는 몇 배 했는 건 잘 출제되지 않고요. 이게 출제가 됩니다. 아까 무상해 무사고는 사고가 나기 직전의 위험 순간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위험한 순간을 영어로는 near accident다 라고 말합니다. 사고의 근처에 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필기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이다라는 건 기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은 출제가 되었는 내용입니다라는 걸 뜻합니다. 확인은 이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건데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는 요거 어디까지나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참고로 안의 내용 중에서 확인이나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임리의 1대 29대 300의 원칙은 300건의 무상해 사고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1이나 29는 이미 일어났는 보이는 사고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1이나 29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하지만 300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사고의 위험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300건도 언젠가는 이렇게
1이나 29와 같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임리의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는 보이지 않는 300건 물적 손실까지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S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3S는요,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출제는 안 되고요. 아까 했던 내용이죠. 합의의 3E입니다. 아까 하임리의 사고 예방 5단계에서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때 3E를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교육, education 할 때 E가 되고요. 두 번째 안전기술이죠. 엔지니어링 할 때 E.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동료라고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런 단어로도 나옵니다. 강제, 관리, 규제, 감독, 그죠? 안전을 독려하고 잘합시다. 감독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forcement 할 때 E, 이렇게 세 가지를 3E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기에서 3E를 적으시오 한다면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필기에서는 영어로도 나와요. 그래서 철자를 전부 다 암기는 못하시더라도 이게 교육이구나, 기술이구나, 동료구나 정도는 아실 정도 영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8번 한번 볼까요? 별표 3개입니다. 자, 이 과목에 나가도 또 나옵니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해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간 에러죠.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죠? 인간이 영어로 human이죠. human error 같은 말입니다. 배후 요인 4M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일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4가지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man이에요. man 할 때 M인데요. 인간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수를 하는데 배후 요인으로 주변 동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는 직장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사고가 나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머신이죠. 그죠? M입니다. 기계나 장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가 고장났거나 주변의 안전장치가 고장났을 때 사람이 실수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세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자, 요거는 매체 또는 매개체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매개체죠. 그죠? 자, 작업에 대한 정보, 요거는 필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작업에 대한 정보나 작업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죠? 사고가 납니다. 그죠? 작업 방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작업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았을 때 사람은 일할 때 실수하고 잘못 행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죠. 작업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에러 또는 휴먼 에러를 일으키는 4가지 배후 요인 4M에는 첫 번째는 man 할 때 인간인데요. 본인 이외의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되고요. 두 번째는 머신이 됩니다. 기계나 장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매개체입니다. 작업 정보, 작업 방법이 해당되고요.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작업에 대한 관리 또는 법규 준수나 단속, 점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나왔죠. 그죠? fail, safe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fail이라고 하면 고장이잖아요. 또는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사람이 실수해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safe, 안전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제목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fail safe를 설명하시오 라고만 나왔다면요. 포함시키겠습니다. 인간 또는 기계입니다. 그죠? 인간이 실수하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더라도요.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뭐를 하는가 하면 2중, 3중 통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사람이 실수해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하는 거, 사고를 막아주는 게 fail safe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fail safe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fail, 그죠?
고장이죠. 요거를 safe, 안전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fail safe와 foolproof를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할 때만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fail safe는 기계의 고장이 되겠습니다.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fail safe가 되고요. foolproof에서 fool이 뭐냐면 바보예요. 자, 그래서 누가 바본가 하면 이렇게 기억할게요. 요거는 연필로 적어두셔도 됩니다. 그죠? foolproof에서 fool은 바본데요, 영어로. 누가 바보냐면 사람이 실수하면 바보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foolproof로 구분합니다.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하는 건 foolproo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기예요. fail safe만 정리하시오 한다면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한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fail safe와 foolproof를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fool은 바보잖아요. 사람이 실수하면 바보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건 foolproof가 됩니다.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건 fail safe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과 안전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자 위주로 특히나 여기 이제 세 가지 기본 법칙에서 필기용입니다. 어떠한 책임이 있다 정도만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지만요. 꽤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이 역시나 또 중요합니다. 산업안전 공부는 꼭 처음부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과목의 공부가 끝나면 50%인데요. 이 1과목에서도 앞부분에 법과 중요한 게 특히나 몰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잘 되었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의욕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공부 산업안전관리론만 잘 해놔도 이 과목이 힘들긴 하지만 전체 공부의 절반은 끝내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요. 첫 강의 공부해 봤는데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글자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빨간색 별표가 많았던 내용들은 핵심 단어 위주로 머리에 한번 넣고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